자, 데일리 힌트 오늘 역시나 박근형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떻게 시장 정리할까요? 네, 뭐 네. 참고로 저는 챙겨주고 차려주는 대로 먹으니까요. 항상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아, 채팅 보셨군요. 네. 사모님 디스. 뭐 저는 그냥 예. 집밥이 제일 좋죠, 그렇죠? 맛있어요. 그럼요. 제일 네. 좋죠. 가장 정성이 있는 그럼요. 밥상이 아니겠어요? 건강한 거 그 재료 다 쇼핑해서 그럼요. 예. 만들어서. 네. 네. 다 주는 대로 아주 감사하게 잘 먹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팀장님께서 뭐 사랑이 없는 건 아니라고 좀 믿고 워낙 싶고요. 사랑꾼이시니까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좀 시장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5.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뭐 지수로는 코스피가 2,510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로 출발을 했고 기관은 선물만 매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좋지 못하게 출발을 했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업종 그리고 이제 엔터와 화장품 카지노 그리고 통신 장비와 증권은행 보험 등의 금융 건설 이렇게 이제 상승 출발한 가운데 아침부터는 맥신 테마주 제급 등이 또 나왔고 양자 암호나 수산과 육계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그래핀 히토류 그리고 원격 진료와 가상현실 로봇 등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쭉 불러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 테마주 전성시대예요. 네. 그래핀, 네. 디지털 화폐, 양자 암호. 네. 보통 이렇게까지 움직일 때는 연초에나 조금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뭐 어떤 뭐 정책이 나온다거나 네네. 정부가 뭐 신년 뭐 발표하면서 그렇죠. 뭐 일단 올해 이런 것들 하겠다. 네. 뭐 그럴 경우에는 되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언급하기도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막 장중에 계속 이제 테마성 움직임들만 활발하게 수급이. 근데 이게 또 변동성이 워낙 크게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오늘 정말 재미없는 하루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시도한 시간도 오전에 있었고요. 10시 20분경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등 강도가 굉장히 약했고 역시나 이제 금통이나 잭슨홀 미팅 등 통화정책 이벤트 대기 모드였고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발표도 이제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121선에서 201선 요 박스권 전개가 왔다 갔다 했고 코스닥은 61선인 890포인트 근처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뚫지를 못하고 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증화권 증시 개장과 함께 상해 종합 지수와 연동된 흐름으로 코스피도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다행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한 2,5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일단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아주 많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힘이 없었던 하루였죠. 한편 이제 지수가 최근 들어서 불안정한 흐름 속에 테마주 플레이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금 막 장중에 막 급등했다가 맥신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 테마도 갑자기 부각이 됐고 다만 이제 장막판 초전도체와 맥신 테마주는 또 막판에 급락세가 나오는 경우도 나오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진짜 몇 분 만에 뭐 20, 30%가 그냥 쫙 떨어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와 화학, 서비스, 의약품을 매도하고 금융과 기계, 유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반도체와 엔터주 일부 매수했고 2차 전지는 대부분 종목을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서비스와 건설주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1330원 후반에서 등락이 반복됐고 별로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주가 강세였고 이번 주 기계가 상승하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가 장중 6%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다시 약간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났고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 등 수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ST 바이오센서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의료 종밀이 가장 부진했는데 약간 경계 단계를 좀 낮추는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경계 단계가 조금 낮추어지면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다시 흔들리면서 철강 금속과 화학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는데 철강 금속은 역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예. 화학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포진해 있겠죠.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물 출회되면서 약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통신 장비와 오락문화 강세를 보였고 반면 디지털 컨텐츠와 일반 전기전자 약세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펄어비스는 신작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좀 호평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출시 일정이 좀 지연될 것 같다고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펄어비스가 13%대 급락세까지 보였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2년 넘게 준비한 작품인데 네. 소개 영상을 보니까 이걸 2년 이상
준비를 했나라는 의견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 일부에서는 여론, 그래요. 일부 있었고 의견이 있었고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에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출시 일정이 좀 지연된다는 것은 좀 좋지 못한 악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가 폴어비스에 오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고요. 전일 급락세 기록했던 맥신 테마주가 뭐 장중 급반등을 했지만 막판에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 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 테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또 다른 테마가 또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터 저 이거 이해하려고 유튜브를 한 10개 봤거든요. 네. 결국 이해 못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자, 알겠습니다. 이 정신없는 시장 속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풍력 이제 좀 가야죠. 네, 뭐 신재생 쪽이 오늘은 대부분 뭐 풍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일부 수소 관련 쪽도 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일부 오늘 조금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재생 쪽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이 대부분 다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으로 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내무부에서 미국 동부의 레볼루션 윈드 해상 풍력 발전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렉트랙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네.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헤드라인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해외 외신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레볼루션 윈드는 미국의 코네티컷과 그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공동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본토의 네 번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꽤 크죠. 네. 총 발전 전력은 702메가와트 정도 규모이고 이게 약 35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정도 사용하는 전력량에 달한다고 뭐 사이즈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연간 발전량을 30기가와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미국은 연내 5번째 해상풍력 단지 서프라이즈 윈드의 최종 건설 승인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다른 뭐 코멘트나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CS 윈드나 뭐 CS 베어링 관련된 그리고 두산 에어빌리티나 이런 관련 쪽도 일단 좋은 쪽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또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자주 내는 창구인데요. 네. 역시 이제 오늘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면서 현재까지 이제 미국 동부 해상풍력 단지 건설 최종 건설 허가 후에 착공에 들어간 것은 바인야드 윈드 이게 800메가와트 그리고 사스포크 132메가와트 그리고 오션 윈드 아마 이게 1.1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연내에 5번째 최종 건설 승인 예상되는 선라이즈 윈드가 92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올해 안에 3,656메가와트의 해상 풍력이 건설이 확정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고 이 외에도 13기가와트의 미국 동부 해상 풍력이 최종 건설 승인 단계 직전인 최종 환경 영향 평가 단계까지 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기자재 가격 상승 등이 되면 과거에는 워낙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는 프로젝트 때문에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기면서 막 프로젝트가 그냥 어그러지거나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IRA 효과로 인한 미국의 해상 풍력 확대가 이제 전반적인 실행 단계로 좀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유진투자증권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S 윈드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하느냐 결국은 포르투갈 공장의 해상 타워와 아마 블랏 하부 구조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는 뭐 수혜로 거론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풍력이 다시 달릴 재료가 되나요? 뭐 단기적인 재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뭐 최근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계속 조금씩 돌아가면서 뉴스는 조금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좀 조용했죠. 뭐 상반기에 굉장히 핫한 뉴스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또 한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또 언급이 별로 없었고 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급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약간 반등세로 접어드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뭐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태양광 이슈가 또 이제 한두 번 불거졌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 정도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좀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수주 관련 산업들은 보통 이제 연말 연초가 그런 이벤트가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뉴스들은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태양광 쪽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언론에 따르면 오만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29년까지 태양광 기반 발전 용량을 총 3,500메가와트로 확보하고 풍력 에너지 기반 발전 용량을 800메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거고요. 오만 현지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진행이 구체화되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뭐 기회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만 수전력 조달 공사라고 있는데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 기반 민자 발전 프로젝트 IPP 이 부분의 조달을 확정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태양광 발전 IPP 2029로 명명된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각각 500메가와트 규모의 IPP 두 개로 구성된 총 100메가와트의 1000메가와트의 용량을 확보하는데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누적 설치량이 처음으로 1000기가와트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프로젝트 계획된 것도 꽤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예. 뭐 프로젝트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어떤 변수에 따라서 캔슬이 되지 않는다면 물량 자체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2030년까지는 꽤 이제 우상향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미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스케줄링을 발표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길게 보신다면 우상향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해외 선진국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가 있고 태양광 산업도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쪽은요? 네, 이것도 간단합니다. 오늘 국내 기획재정부가 김한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예타 조상 대상 관련된 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울산의 태화강역부터 신복 로터리까지 약 10.99km를 구간을 수소전기 트램으로 연결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사업이 이제 하나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 예산 확보도 기재부에서는 접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관련된 수소차 관련된 테마주들도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태화광 옆에 살았었는데 요거를 못 보고 서울로 와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 쪽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오른 겁니까, 이거? 네, 이 양자 컴퓨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아직은 뭐 기술적인 이해가 저도 조금 공부를 정말 더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가 정확하게 좀 어렵지만 일단 간단하게 좀 쉽게 그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 김재욱 박사,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 연구원 쪽에 있는 박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언론을 통해서 터뷴 인듐 산화물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터뷴 인듐 산화물이 양자 컴퓨터 소자 등에 쓰일 수 있는 양자 스핀 액상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지만 극 좋은 환경이 필요해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이제 상온에서, 그러니까 극 좋은이 필요 없는 환경, 그러니까 상온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서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피직스라는 어떤 그 학술지에다가 이번 달 17일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이처도 아니고. 네. 네이처 자매지라는 건 또 뭔가요? 도록 같은 건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네이처 피직스라는 뭐 자매지가 있다고 합니다. 학술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 네이처가 있으면 그 밑에 뭐 네이처 피직스, 네이처 뭐 그 뭐 케미스트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초전도체도 그렇긴 하지만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그죠? 뭐 우리가 맥신 그죠? 그게 학술지에 게재된 게 6월이거든요. 근데 왜 8월에 갑자기 그게 아주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돼가지고 종목들이 그렇게 특허권까지 물론 맞아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모르겠어요. 뭐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죠? 맥신이란 단어를 넣어서 돌리면 뭐 어떤 그 상장사들의 뭐
그 사업 보고서 이쪽에 어떤 그 단어가 들어있는 종목들은 솔팅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서 싹 이렇게 뭐 정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뭐 최근에 정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러한 테마주들도 좀 이해가 돼야지 뭘 하는데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테마주로 얽히니까 뭐 맥신 뭐 이게 뭐지 뭐 이랬었고 초전도체도 사실은 조금 힘들었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테마가 또 나오니까 또 정신없고 뭐 이런 그쵸.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양자 컴퓨터 소자 후보 물질이 확인됐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존 슈퍼컴퓨터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쓰지 못한 환경이잖아요. 극 좋은 상태에서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걸 이제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후보 물질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불순물, 그다음에 무질서한 물질 구성 여러 가지 어떤 현상 때문에 실험적으로 확인되지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허들이 분명히 과학적으로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가능성을 보이는 후보 물질이 하나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거를 양자 스핀 액상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실제로 뭐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고 이제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종목들을 보면 뭐 왜 어떻게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무리로, 텔레필드, 뭐 KCS, 코이버, 드림시큐리티, 우리넷 등등 양자암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은 꽤 많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테마주들이 급성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좀 사실 좀 그렇죠. 불편해요. 되게. 사실 주도 섹터가 네. 없으니까 지금 네. 뭐 테마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로직만 생각하면은 사실 LK99랑 똑같네요. 그때도 LK99 어디 쓸 수 있냐, 뭐 MRI나 뭐 핵 원자로나 이렇게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받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열 안 받게 하는. 그렇죠. 이게 뭐 잘 안 돼요.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도 보면 영화 내내 보다 이해가 안 돼갖고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도대체 공간이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지? 뭐 이런 걸 계속 보잖아요. 이런 테마주들 보면 사실 좀 저도 뭐 주식시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나 오늘 처음 주식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맥신에 대한 이야기 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정보의 소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보의 소스. 주가를 올리려는 사람이 퍼뜨리려 할까요? 아니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걸까요? 올리고 싶은 사람이 퍼뜨리지 않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팔고 싶은 사람이 이거는 퍼뜨렸을 팔고 것 싶어하는 같은데요. 사람들이 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렇게 잘 정리된 정보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비싸게 팔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 월요일 날 저희 바이오 쪽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좀 힌트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었는데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시장 금리가 진정되고 돈이 조금 이제 돌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버틸 힘이 생겨요.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이제 기업을 줍줍하려고 하던 주체들이 갑자기 지금 상황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이런 그렇네요. 내용들이 조금 퍼지다 보니까 좀 주가들이 이렇게 쉽게 들썩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었기 때문에 너무 요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 지금 상황에 대한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테마주가 미치는 영향은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수급이 그러니까 더 큰 예, 영역이죠. 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기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멀쩡한 회사들이 그래서 뭐 이런 테마주에 몰려버리면 뭐 주도를 했던 멀쩡한 일반적인 섹터에 대한 수급이 그냥 부재해 버리는 상황이 되죠. 테마 묻는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쏠려버리고 나머지 멀쩡한 섹터들은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거나 피해보고. 뭐 그걸 팔고 따라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주가 급성하는 그렇다고 뭐 내용도 잘 모르고 따라가기에는 그렇다고 내가 몰빵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뛴다. 그렇다고 내가 신용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일부를 하겠지만은 멀쩡한 섹터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순기능이 되기에는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뭐 테마주가 어느 시장에서나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뭐 그걸 자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급이라든지 돈들이 쏠리고 어떤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현상들이 다른 섹터에 수급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렇죠. 썩 순기능은 아닌 것 같다는 점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요거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테마에 막 비중 많이 싣고 그런 성격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럼요. 아닌가?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류 신발 OEM 주가 하락 실적 지표 우려가 있습니까? 네, 그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나이키나 이런 종목들 꽤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조금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신발로 치면 나이키는 그래도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잘 팔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아디다스가 좀 안 팔린다는 말들은 사실 글로벌리 좀 있었고 나이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린다 이야기들이 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 소비재가 아니더라도 물론 뭐 명품이 아니더라도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소비가 그래도 된다라고 이제 경기를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나이키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최근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나이키의 주가 흐름입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비재들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OEM사들이 가끔씩 최근에 보면 몇 번씩 제가 이제 마감 시황 때 OEM사들이 좀 튀어오르는 경우가 좀 있어서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 재고 수준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 재고 수준이 아직 좀 높아서 일부 리포트를 보면 조금 재고 소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나이키 주가가 이렇게 위쪽에서 빠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소비에 대한 경향을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화장품 이야기는 했지만 극단적으로 싼 화장품만 잘 되죠. 네. 저가 브랜드들 뭐 엘프 뷰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가 품이거든요. 중가도 안 해요. 더 싼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에서도 아주 그냥 가성비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소비 패턴이. 예, 소비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오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의류와 신발 OEM들이 이제 주가들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전날 딕스 스포팅 굿즈라는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메이시스 이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해외 쪽에 있는 관련된 회사들인데 네.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역대 가장 긴 기간 주가가 빠진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최근에 9거래일 연속 주가들이 빠졌고요. 어제는 꽤 많이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이 안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이키가 시가총액이 17조 원 정도가 날아갔다고 그러거든요. 17조 원이 날아갔다. 예, 주가 빠지면서 최근에 와. 하락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키도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소비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시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좀 많았고 네. 그 영향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도 뭐 한세실업 등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 뭐 나이키를 하고 있는 ODM사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뭐 아디다스 계열이라든지 이쪽도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근데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국내 OEM사들과 조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 특히 대만 업체들 말했죠. 그래서 대만의 이제 마카롯 이 대만 경쟁업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일 4%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이 대만 업체가 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클랏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어떤 OEM사, 의류 OEM사의 경쟁사인데 이쪽도 2% 이상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대만 쪽에 나이키 밴더사인 팽테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플러스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런 OEM의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종목들은 대부분 다 주가들이 오늘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업체만 굳이 OEM을 똑같이 하는데 왜 빠지냐. 그러니까 미국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고 약간 뭐 부정적인 내용이 좀 향후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국내 업체 OEM만 이렇게 주가가 대만 업체 대비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 타겟이 실적 발표에서 F&B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도 매출이 좋았다고 언급을 또 타겟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뉴스였는데 사실 이거는 부각이 안 되고 시장에서 이제 주가에 국내에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던 거죠. 플러스로 못 미쳤는데 오히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악재만 이렇게 오늘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늘 OEM들 좀 많이 빠진 게 아니냐. 대신증권이 장중에 코멘트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존 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본인들은 이제 스탠스를 잡았고요. 당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25일에 갭 실적이 발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이제 눈여겨보는 31일 날 룰루레몬 실적 발표가 있죠. 특히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고가 상품으로 칠 수도 있거든요. 기능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팔리는지 또 특수 기능성 제품들이 또 어떻게 고가 라인들이 잘 팔리는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25일 갭 그리고 31일 날 룰루레몬의 실적 발표에서 이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보면 대충 이제 아마 반등세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이 소매 관련된 OEM사들도 좀 저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팔로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7월 말에 여름 휴가로 홍콩 다녀온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상하게 이번 여행 중에 제가 사람들 신발에 이렇게 시선이 자꾸 꽂혔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의 신발을 보는데 나이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 대부분 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만 신고 있는 것들이 보였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흔한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은 사람들이 거진 안 보였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저도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21년도 기준으로 현재 지금 중국에서 나이키 시장 점유율이 한 21%까지 떨어졌고 오히려 로컬 브랜드가 지금 안타스포츠라고 이 기업이 지금 아디다스의 점유율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소비의 가장 큰 방점은 애국 소비. 애국 소비. 우리가 굳이 글로벌 기업이나 서구권 기업들한테 퍼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애국 소비를 강조되다 보니까 계속 그 로컬 기업들에 대한 대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재 쪽과 특히 또 그동안의 과거에 중국의 의존도가 그 컸던 기업들 경우에는 네. 이런 변화된 소비 환경에 대해서 체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도 프로스펙스 애국 소비 해야 될까요? 애국 소비. 예전에는 양담배 피면은 어른들한테 혼났나요? 막 그런 거 있었죠. 도라지, 한라산 이런 저는 거. 뭐 담배를 아예 안 펴봤기 아. 때문에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애국 소비 막 한 30년, 40년 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한국도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애국 이제 자매,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현대차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가라앉았었는데 최근에는 나라마다 사실 그런 애국 소비에 대한 니즈가 작진 않은 편인 거죠.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어렸을 때 타이거라는 신발 제품이 있었거든요. 타이거? 엄청 유행했었는데 국내 제품인데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타이거라는 신발도 많이 신었고 뭐 프로스펙스는 아직 있잖아요. 그죠? 저는 프로스펙스 세대. 왜 네네. 가만히 계세요? 저도 프로스펙스 정도. 네. 그래요? 네. 타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거 있어요. 있습니다. 예. 타이거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올려주세요. 타이거라고 있습니다. 타이거.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뉴스는 손해보험주가 또 올랐습니다. 네, 언론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장마나 뭐 재해가 있을 때 손해율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지난달 장마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80% 이하의 양호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유지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손보사들이 오늘 좀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이 손보보험업계에 따르면은 중대형 손보사 7곳,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츠나 하나손보, 롯데손보, 삼성화재 등등 주요 7개 회사 관련해서 7월 누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가마감 기준 78%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 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약 8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올 초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또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생겼겠죠. 네. 작년보다 손해율이 조금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면서 손보사들이 주가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은행이나 손보사가 또 오를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장이 재미없을 때 이렇게 또 은행이나 금융주가 조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통신주도 또 마찬가지죠. 살 게 마땅하지 않은데 너무 싸고 뭐 그래도 우리가 꼭 끼워 맞추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도 많이 준다 뭐 이런 걸로 좀 조금 올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주도 움직이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7개 손보사의 양호한 손해율과 함께 이제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또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험료 인하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광복절 연휴도 있고 여름철 휴가 영향 때문에 차량 운행량도 증가할 수 있고 뭐 사고가 또 증가될 수도 있는 환경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지금도 많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주요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조정 반영 그리고 향후에 가을 태풍 피해 발생 가능성 등등을 포함해서 계절적 요인 때문에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우려는 있다라고 또 언급을 또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율이 조금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 손해보험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타이거를 던지셔서 지금
채팅창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있다 없다, 오니츠카 타이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요, 국내 브랜드로 타이거가 있었던 기억이에요. 있다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까발로 말씀까지 하시네요. 까발로. 오니츠카 타이거 얘기하니까 그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가 원래 미국에서 오니츠카 타이거를 팔다가 그거를 자기가 영업을 잘해서 나이키를 창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필 나이트가.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 자, 다음 소식은 이 얘기를 계속 좀 전해드려야 되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네, 뭐 어제도 잠깐 뭐 이게 예민한 이슈라서 뭐 짧게 넘어가기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내일 뭐 1시쯤인가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뭐 방류 관련된 부분들 일단 뭐 그냥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방류 즉시 수백억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뭐 수산물 촉진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면,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거 해결책일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방류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될까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인 안정성과 별도로 뭐 불안에 따른 뭐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좀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조치를 취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비비 규모로는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640억에 뭐 최대 50에서 10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비비 규모가 한 300에서 600억 정도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수산물 관련된 어떤 뭐 일을 하시는 쪽 그쪽에다가 뭔가 지원금을 주든지 뭐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 가치와 소비 촉진 예비비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결국은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안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양식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한 뭐 조치다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와닿을지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 냉정하게 어쨌든 어떤 쪽이 이제 반사 이익을 받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주식시장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산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뭐 음식료 중에 육개 테마가 역시 뭐 회를 안 먹는다고 뭐 닭고기를 많이 먹느냐, 그건 또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센티적으로는 뭐 그냥 대체제로서의 그렇죠. 주식에서는 시장이 이제 이야기 같은 되다 음식으로는.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육개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예전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도 다시 움직이는 모습까지 나왔으니까 결국 이것도 또 테마성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오늘 영향이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반일 관련주 뭐 이런 거는 오늘 또 다른 또 뉴스가 또 있었어서 같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했다가 제가 클로징벨에서 채팅창 완전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변이 출현에 따른 미국 백신 업체 주가 강세. 네, 오늘 조금 저는 미국과 한국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좀 온도 차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그 질병관리청장이 이 중수본의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31일, 그러니까 8월 31일 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3년 7개월간 지속됐던 일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는 이제 코로나 집계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4등급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완화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한 뭐 사람들은 뭐 인플루엔자 뭐 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설명을 일단 국내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끼는 건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연일 이루어지면서 미국 내에 상장된 백신 업체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노바백스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고요. 22일에도 똑같은 회사가 14% 넘게 또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모더나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도 각각 이틀간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보건기구 관련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BA.2.86 뭐 이렇게 불립니다. 이렇게 네. 코로나 뭐 변이에 대해서 감시 대상에 추가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 이게 변이인 거죠, 새로운 변이가.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고 있고, 피룰라라는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숫자가 BA.2보다 30개나 더 많다. 돌연 변이가 많다는 것은 이제 뭔가
더 많은 어떤 거 그리고 이제 백신이 좀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되는 무기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다소 조금은 굉장히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겨울 대비해서. 전염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고요.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로이터 통신을 통하면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14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겨울을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백신에 총 10억 달러, 중간 임상 단계 백신 4개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치료제는 3억 2,600만 달러, 리제레론 관련된 항체 개발 지원한다 이야기 나왔고 네. 신기술 투자에 1억 달러 정도 투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 치료제 이 관련된 새로운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겨울철 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국내하고 미국은 조금 지금 온도차가 사실 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좀 있는 분위기다인 거고요. 미국 쪽에서 이렇게 백신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조금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나 뭐 PCL, 뭐 한국변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스크 관련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진단 키트 이쪽보다는 백신 쪽으로 확실히 몰려요 주가들이. 그래서 저도 오히려 본다고 하면 지금 마스크나 진단 키트 쪽보다는 백신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하나를 좀 말씀을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백신 업계 좀 빼고 지금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화두는 전부 다 그거예요. 3가지 키워드.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그 3개가 올해 키워드거든요. 근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신영증권에서 이제 이걸 약간 언급해서 이제 기사를 좀 인용해서 코멘트를 냈는데 이 미국의 비만약 열풍이 덴마크까지 넘어가면서 덴마크가 이 비만약 열풍 때문에 덴마크 정부가 금리 인하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게 재밌는 이슈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가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는 회사가 덴마크 제약사예요. 노보 노디스크가 덴마크 제약사입니다. 네, 노모 노디스크. 예. 근데 이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넘어서 버렸어요. 예, 비만 치료제가 너무 돌풍이고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주가도 막 급등하고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넘어서면서 심지어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수출 호조가 너무 많으니까 달러가 막 유입되잖아요. 우와. 덴마크로. 그러니까 덴마크 통화인 크론의 가치가 급등해서 덴마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나라보다 큰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약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금리 인하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이건 뭐 상당히 좀 재밌고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비만약이라는 이제 돌풍이 지금 불고 있고 당뇨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그 질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질환까지도 뭐 뭔가 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정말 돌풍이 될 수 있다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백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뒤에 덧붙여서 코멘트를 드리는 건데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비만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빅파마들을 우리가 국내 제약업체들이 같이 경쟁하기 힘듭니다. 네. 워낙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이미 좀 개발도 속도가 늦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쪽으로 뭔가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CMO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미약품 그룹이 결국 CMO 가능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일부 종목들이 있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야기들 좀 돌고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파생되는 쪽으로 우리가 단어 키워드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한번 뭐 눈여겨서 스타트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오늘 오전에도 잘 버텼었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네. 오른 것도 없고요, 사실 최근에 일부. 채팅창에서도 덴마크 의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자, 다음 뉴스는 해외 양극재 업체 증설 본격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네. 이제 그제하고 어제는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주가 좋았죠. 네. 근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올라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사실 이 보고서가 나와서 또 영향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소 좀 유진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네, 네. 근데 이 유진투자증권은 다소 조금은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어찌 듣기에는 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뭐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의 3원계 양극재 시장이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 오긴 했지만 글로벌 경쟁 강도가 이제 많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의 중장기 마진 상승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1위 화학 업체인 바스프가 독일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일본 합작 공장 증설 목표를 또 내세웠고 유미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캐나다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양극재 캐파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 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국 업체들이 유럽계 상원계 양극재 공장 증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 어제 제가 롬베일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한국 공장 증설하면서 증자 계획하고 있고 한국 공장에서 공장 증설해서 한국에서 IPO한다. 상장하겠다. 네, 뭐 그런 계획을 내세웠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 양극재 수출 단가가 하락세 지속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7월달 양극재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수출 지표가. 그래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왔었는데 8월달 1일부터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단가나 물량은 7월 대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평균 줄어들고 해서 8월달 안 좋다 말하기 좀 힘든 게 왜냐면 나머지 10일 동안 막 집중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수출이란 게 월 초에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떤 산업에 따라 월말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일에서 20일까지 일평균이 7월 전체 일평균보다 작다고 해서 8월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10일이라는 3분의 1이 남아있고 항상 보면 어떤 섹터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매출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8월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언급에서는 8월에 양극재 수출 단가 하락세가 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대금이나 물량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8월 말까지 지표를 보고 뭐 평균 수출에 대한 7월 대비 어떤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물량은 4분기에도 재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언급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이제 일부 회사들이 4분기 물량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정돼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물량이 좀 많이 돌 것은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판가는 약세가 지속될 거라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좀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다시 판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Q가 증가가 높다면 판가 하락보다는 Q의 증가 때문에 어떤 실적은 4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소 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전반적으로 형성된 뭐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강조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도 뭐 5% 넘게 빠졌고 리스트 그룹도 3%대 그리고 뭐 테슬라는 뭐 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어떤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좀 이틀 정도 올라온 이후에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리포트 때문에 주가 빠졌다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리포트의 한 가지 의견일 뿐이고요. 네. 사실 오늘 영향을 준 것은 오히려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그 LG하고 그다음에 GM의 얼티엄 셀 공장 관련해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이슈가 해외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영향이 오히려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극재 용해를 위한 용매인 솔벤트의 일종이죠. NMP 이게 함유된 슬러리가 누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 믹싱 라인 가동 중단 후에 조사 중에 있으면서 얼티엄 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솔벤트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미국의 환경청에 관련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처리 기간이 아직 미확정이니까 다소 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이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3분기 배터리 생산량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주가 빠진 것은 이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하나 냈는데 이건 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전기차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대당 약 2천만 원대 정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렇네요. 한 대당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지원금입니다. 워싱턴주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주가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의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 캐시포
클런커스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는 워싱턴주 전기차 자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권고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연말에 교통 전동화 전략 이게 TES 전략이라고 하는데 업데이트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전기차 쪽에서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TES 업데이트는 9월에서 10월 쪽에 이제 공식 논평을 거쳐서 12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TES가 2030년까지 워싱턴주 전기차 침투율을 100%로 올린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관련된 구축이 목표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 신차 중고차를 대상으로 대당 15,000달러 약 2,007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보조금은 향후 12년간 연간 4억 5천만 달러 약 6,023억 정도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36만 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입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이제 2008년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바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그때 당시에 4,500달러 약 602만 원을 지원했었다고 그래요. 2008년도에.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이 30억 달러 약 4조 원의 예상을 소진한 후 2009년에 종료된 프로그램이 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2차 전지 쪽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수급적인 이슈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이슈인데요.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FTSE 글로벌 이쿼티 인덱스 시리즈입니다. 이게 9월 반기 리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8월 18일 발표된 FTSE 글로벌 이쿼티 인덱스 시리즈 9월 반기 리뷰를 보면 FTSE 올 월드 지수에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가 신규 편입됐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는 스몰캡에서 라지캡으로 미드캡을 거치지 않고 스몰캡에서 라지캡으로 2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스몰캡에서 미드캡으로 그리고 HT 한국조선해양과 메리츠 금융지주는 미드캡에서 라지캡으로 이동한 사례가 이제 생긴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네, 그래서 지난 6월 16일 에코프로가 FTSE ET 그러니까 Environmental Technology 50 그리고 ET 100 지수에 신규 편입됐을 때 당일날 외국인 매수가 약 1,200억 정도 들어왔고 순매수로 봐서는 약 186억 정도로 평가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긴 했습니다. 근데 올 월드 지수에 편입된 유입 금액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최근에 한국 종목 편입 사례인 2022년도 FTSE 3월 반기 리뷰 당시에 LNF, 카카오게임즈, ST바이오센서, 메리츠 금융지주,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죠. 위메이드, 현대해상이 각각 그때 당시에 올 월드 신규 편입이 됐었는데 그때 LNF와 카카오게임즈가 이번 에코프로 사례처럼 스몰캡에서 라지캡으로 바로 2단계에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 날에 2022년 3월 18일 편입 날에 LNF는 시총의 1.46%, 카카오게임즈는 0.83% 외국인 매수 대금이 유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33조 6천억. 이건 이제 어제 종가 기준 같고요. 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유입 예상 금액은 추정 금액은 에코프로 쪽은 약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수급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반기 최종 리뷰는 9월 1일, 최종 편입은 9월 18일 실행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 이벤트가 9월 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저희가 이것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에코프로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진은 에코프로가 올해 초부터 누적 순매수입니다. 누적 순매수. 네, 1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인데 어제까지겠죠.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냈는데 파란색이 개인인데 많이 팔았어요. 5월, 6월 접어들면서 많이 팔았죠. 그죠? 그때부터 쭉 밀렸고요.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밑에서 잡아 들어가는 모습. 살짝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순매수로 살짝 전환했고 기관은 뭐 크게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팔았다가 살짝 돌아서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뭐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뭐 쇼커버하면서 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많이 올랐을 때 개인은 꽤 많이 팔은 거죠. 그 주가 급등했을 때 꽤 많이 팔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에코프로 YTD,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기관 누적 순매수만 좀 빼봤는데요. 파란색이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사고 있죠. 이것도 많이,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판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그나마 메꾸는 순매수로 거예요. 살짝 전환한 게 금융투자예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아직도 순매도 국면이거든요. 의미 있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조금 이제 판 부분들 순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이고요. 결국 순매수로 전환한 것은 금융투자 쪽이 많이 팔았다가 4월 달까지 많이 팔았다가 살짝 순매수, 연간 순매수로 약간 돌아선 정도이니까 수급적인 체크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딱 1시간에. 와, 어떻게 귀신같이 딱 1시간에 맞추시네요. 그러게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뭐 1년 6개월 했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갈 때 혹시 비 오면은 비 맞지 말고 조심히 잘 예, 가시면 뭐 좋을 것 지하철 같습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 힌트 박근형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